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더 단독자입니다. 네, 리더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거 있죠?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에 이어가지고 장자크 루소의 이제 저작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렇게 긴 편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음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부분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실 때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한가하거나 하실 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실 때 펼쳐가지고 같이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이거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제 거창한 얘기고, 혼자 이제 독서하려고 하니까 이 더운 날씨에 아주 진이 빠져가지고 저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를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들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앞에 이거 머리말이라고 있죠? 책들이. 이 머리말 무시하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저자들이 왜 이런 거를 썼는지, 앞으로 어떤 얘기를 얘기할 건지 이제 머리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카메라를 이제 줌인 줌아웃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나는 인간의 모든 지식 가운데서 가장 유용하지만 동시에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델포이 신전에 새긴 글만으로도 인간성에 대한 비평가들의 모든 두툼한 서적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교훈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게 그거겠죠. 소크라테스의 어떤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 그죠? 그러므로 나는 이 논문의 주제를 철학이 제출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문제의 하나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철학자들이 해결하는 데에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기원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시대와 산물에 따라서 시대와 산물이라고 해도 되고 사물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그거에 따라 본원적인 구조 속에서 일어났음에 틀림없는 모든 변화 가운데 자연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제 변화하면서 이제 그런 자기의 원래 자연 모습이 사라져갔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인간 자신의 본질에 관련되는 것이나 환경이나 인간의 진보로 인해 인간의 원시 상태에 덧붙여졌거나 그 자체를 변화시킨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과 바다의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모습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맹수와 비슷해졌던 글라우코스 상처럼, 자, 이 어떤 인물이냐면 여기 주석이 나와 있는데, 보이오티아의 어부였는데, 이 글라우코스가 약초 먹고 바다 들어가가지고 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국가에서 10권에서 인간 영혼의 육체와 결합됨으로써 형체가 바뀌어가지고 그 불멸의 본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유를 이제 글라우코스를 들면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글라우코스의 모습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플라톤이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사회 속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수많은 원인에 따라 많은 지식과 오류를 얻음으로써 신체의 구조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와 정념의 끊임없는 격동으로 말미암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원래 모습에서 변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불변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의 손으로 새긴 저 거룩하고 엄숙한 단순성도 아니다. 거기에서는 다만 이성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념과 망상에 빠져있는 오성의 기이한 대조만이 발견된 뿐이다. 표현이 멋있죠. 이성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념, 그리고 망상에 빠져있는 오성의 대조만이 발견된다. 인간으로부터. 더욱 한심한 것은 인류의 모든 진보가 끊임없이 인간을 원시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수록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획득하는 수단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연구한 탓에 인간을 알 수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람들을 구별하는 차이의 근원을 인간의 구조에 끊임없이 일어난 그 변화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분은 이제 생득적,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습득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인간 속에서 변화하기 쉬운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원래는 애초에는 서로 평등하다. 그것은 마치 어떤 종류의 동물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원인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같은 변종을 발생시키기 전에는 다 하나의 어떤 생물로서 평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거죠. 단형 생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플라나리아라든가 이런 뭐랄까 균 종류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가분열하는 약간 그런 생물체 그 상태였던 우리의 과거에서 어떤 기점과 어떤 수많은 변수로 인해서 진화 과정에서 이제 종이라던가 뭐 속, 과, 문, 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초적으로는 평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 최초의 변화가 어떤 수단에 따라 일어났건 간에 그리고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종자의 모든 개체를 변제시켰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개체는 우수해지거나 열악해지기도 하고 조금도 그 본성대로 고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성질과 나쁜 성질을 획득하는 데에 비해서 또 어떤 개체는 무척 오랫동안 그 최초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생겨난 평등의 최초의 기원은 이러한 것이었으나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논증한다라는 것은 그 참된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어느 정도 추리를 시작했으며 어느 정도의 억측도 감히 해보았으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희망에서라기보다 문제를 분명히 하여 그것을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길을 좀 더 쉽사리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점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성질 속에서 애초부터 있었던 것과 나중에 인의에 따라서 덧붙여진 것을 구별해내는 것, 원래 것과 나중에 붙어져 있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과거에도 도대체 존재했었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것 같지 않은 하나의 상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 문제를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려는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철학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현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리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다룰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로마의 학자라고 하네요, 플리니우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인이라는 존재를 알려면 도대체 어떤 실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험을 사회에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수단은 무엇일까?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지만 그 주제를 충분히 고찰했으므로 미리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 실험을 지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지 않으며 제 아무리 권력이 막강한 군주라고 하더라도 그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자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 특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 양측에다 인내 또는 지식과 선의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일 뿐이다. 이처럼 어렵고 오늘날에도 아무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인간에 대한 탐구야말로 인간 사회의 진정한 기초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수단이다. 자연법의 참된 정의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이러한 무지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를라 마키의 말처럼 법의 관념, 더구나 자연법의 관념은 분명히 인간의 본성에 관한 관념이기 때문이다. 이 비를라 마키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 이 지네브 스위스의 법학자로 자연법의 원리를 지었던 사람이래요. 법학자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룰라 마키는 인간의 이 본성 자체, 인간의 구조와 상태로부터 이 학문의 원리들을 연역해야 한다.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서 인간이 배우는 학문의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논한 저자들 사이에서 거의 의견 일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진실한 저자 사이에서도 이 점에 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마치 서로 모순을 빚어내기 위해 노력한 듯이 생각되는 고대 철학자들과는 달리 로마의 법률가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자연법에 묶어놓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이 다른 제3자에게 명하는 법칙보다 오히려 자연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법칙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는 그들 법률가들이 법이라는 말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특수한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 그들은 이 법이라는 말을 주로 자연의 공통된 보존을 위해 모든 생물 사이에 확립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고대 법학자들은 법이라는 이름 안에 도덕적인 존재, 지적이고 자유로우며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된 존재에 부과되는 규칙밖에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 자연법의 범위를 이성이 주어진 유일한 동물, 즉 인간에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법을 각각의 자기류로 정하여 매우 형이상학적인 원리에 세워놓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들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기는커녕 이해할 수 있는 사람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이들 학자의 정의는 모두 언제나 서로 모순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일치하고 있다. 위대한 추론가요 심원한 형이상학자가 아니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회 자체 속에서 겨우 극소수 인간들에 의해서만 발달해온 큰 지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자, 루소가 이전의 자연법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라고 해야 되나? 옴기니는. 루소는 사회와 자연법의 관계를 양자의 어떤 변증법적인 발생이나 발전이라는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라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자연의 법칙을 이제 이해를 하고 따른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깨우치고 인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 속에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달해온 지력을 사용해야만 그 사회라는 것을 이해하고 구조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어떤 자연법 학자들이 깨우치지 못했던 부분을 넘어서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네. 그죠? 자연법이 무엇인지 거의 모르고 법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므로 자연법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정의는 모두 조금도 같지 않다라는 단점 말고도 그것들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지니지 못한 여러 가지 지식과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뒤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서 내리고 있다라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는 자연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쓸모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규칙의 탐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을 모아 자연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것을 널리 실시해보니 결과가 좋았다는 것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것은 분명히 정의를 만들어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사물의 자연을 설명하는 데는 매우 안이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한 자연이 받아들인 법 또는 그 체질에 가장 적합한 법을 아무리 결정하려고 해도 모두 헛수고가 될 뿐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인간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종 아카데미가 만들어냈던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 방식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연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한 여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분명한 정의를 만들어내서 자기 편한 대로 사물의 자연을 설명하는 매우 안이한 방법이다 라고 비판을 한 거고
자연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이 받아들인 법 또는 그의 체질에 가장 적합한 법을 아무리 결정하려고 해도 모두 다 헛수고가 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잠깐만, 내가 반복해서 읽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잠을 별로 못 자서 마탱이가 같나?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법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강제를 받는 사람의 의지가 그 법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연적이기 위해서는 그 법이 자연의 소리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보는 학술서적을 제쳐두고서 인간의 영혼의 최초이자 가장 단순한 작용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거기에는 이성에 앞선 두 개의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리 안녕과 자기 보존에 대해 스스로 큰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성적 존재, 주로 우리 동포가 죽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성에 앞선 두 개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줄을 쳐야겠네, 그죠? 안녕하고 자기 보존에 대한 관심. 뭐 자기 보존 욕구가 없는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느냐, 자의식을 갖고 파악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겠죠. 그리고 감성적인 존재로서 그런 어떤 고통스러움이나 혐오스러운 걸 보고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개가 바로 이성보다도 앞서 있는 원리다. 자, 그래서 사교성의 원리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자연법의 모든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성, 이 두 가지 원리 사이에서 조성하는 오성의 조화와 일치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 루스와 백과전서파의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제시된다라는 거야. 자, 디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연법 항목에서 자연인이라는 존재는 사교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사교성의 원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루소와 입장이 대비되는 거지.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오성 원리에 따라서 일치와 조화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건데, 이 백과전서학파의 드니디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사교적인 존재에서 어떤 원리가 조출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죠? 나중에 이성이 인간에게서 계속 발달해가지고 드디어 자연을 질식시켜버렸을 때, 좀 표현이 멋있긴 하네.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본능을 질식시켜버렸을 때 이성은 이들 규칙을 또 다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자를 인간으로 만들기 전에 인간을 철학자로 만들 필요가 결코 없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지혜의 힘으로 뒤늦게나마 깨달음으로써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연민이라는 내적 충동에 역행하지 않는 한 다른 인간에게도,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존재에게도 결코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네. 연민이라는 내적 충동에 역행하지 않는 한 다른 존재에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연민에 만약에 역행하면은 해를 준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자기 보존을 앞세워야 할 경우에는 별 문제다. 이 방법에 따라 동물도 자연법에 관계 되느냐 하는 옛부터의 논쟁도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고, 지식도 자유도 갖지 못한 동물들이 법칙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네, 그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물도 그 주어진 감성에 따라 어느 정도 우리의 자연에는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도 자연법에 관여할 것이며 그들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잠깐만, 이게 좀 이상하네, 나는. 동물이 지식도 자유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동물이 법칙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의 자연과 관계가 있으므로 자연법에 관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이 자연법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들 자체가 자연법을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건가 보다. 사실상 내가 동포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그 존재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질은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적어도 동물은 인간에 의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거는 좀 내가 동의할 만한 얘기다. 물론 루소가 뭐 이렇게 뭐 동물에 대해 좋은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자식 5명을 고아원에다가 다 처박아 놨죠. 키우기 싫어가지고. 자, 그런 새끼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역겹긴 한데, 어쨌든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된 것은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편견을 지적하고 감성적인 존재로서의 동물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는 거네. 그래서 인간은 잔인한 자신의 감정을 동물에게 전가해가지고 학대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하는데,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전적으로 동의한다. 괜히 지가 인생 꼬이고 그지 같으면은 동물들 잔인하게 토막살인하거나 막 그러잖아. 죽이거나. 길고양이 죽이는 이유가 자기 인생이 족같아가지고 길고양이 죽이고 싶었다고 죽이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감성적인 존재로서 이제 자기 감정을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지. 본래 인간과 그 참된 욕구 그리고 그 의무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연구야말로 도덕적 불행 등의 기원이나 정치체의 진정한 토대, 인간에 대한 욕구를 아는 것이 바로 그 구성원들 간의 권리, 그리고 중요하긴 하지만 분명히 해명되어 있지 않은 무수한 문제들에 따르는 많은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의무와 욕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완벽하게 이해는 어렵겠다. 그죠? 사실상. 자, 그래서 루소는 이제 인간 사회를 냉정하게 이해관계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지 않고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고찰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강자의 폭력과 약자의 억압 상태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맞아. 전적으로 나도 이건 동의해. 여기서부터 루소의 모든 사상이 출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강자의 폭력과 약자의 억압 상태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전자의 냉혹성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후자의 맹목적인 복종을 한탄하게 한다. 맞지? 그 무기력함 있잖아. 강자 앞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약자의 무기력함.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지. 인간들 사이에서는 지혜보다 종종 우연에 따라 조성되고 약하다거나 강하다거나 부유하다거나 가난하다거나 하는 이러한 외면적인 관계처럼 불안정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이 만든 제도는 언뜻 보기에 허물어지기 쉬운 사상 누각처럼 생각된다.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물을 싸고 있는 먼지와 모래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건물이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존중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자기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인간과 자연의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능력의 계속적인 발달에 대해 깊이 연구 안 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사물 구성 속에서 신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과 인간의 기술이 만들어낸 것을 결코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루소도 사회계약론에서 약간 크리스트교가 이제 사회의 통합에 저해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크리스트교적인 그 분위기와 배경, 그 집안에서 성장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검토하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 생기는 정치적인 도덕적 탐구는 모두가 유용한 것이며 여러 형태의 가설적인 역사는 모든 점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이다. 우리가 만일 혼자 내버려진 채 살아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자비로운 눈길에 따라 우리의 제도를 바로잡고 그 제도에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제도에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무질서를 예방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됐던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준 신을 축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 신이 너에게 무엇이 되라고 명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인간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뭐 여기는 약간 좀 신앙적인 태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 총론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총론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이렇게 길어져.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제1부 조금 맛보면서 영상 마무리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단히 각오를 하시는 게 좋아. 진짜로 이 영상을 통해서 책을 꾸준히 읽겠다. 나랑 같이. 단독자랑 같이. 그런 마인드 아니면 그냥 안 보시고 다른 콘텐츠 즐기시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를 영상 초반에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얘기했네. 자, 제1부.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해서 잘 판단하려면 인간을 그 기원에서 고찰하고 종의 최초의 발화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인간의 계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그 신체 구조를 더듬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나는 인간이 오늘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에 어떠했는가를 동물의 조직 속에서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학자처럼 들어가지 않을 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게 자란 인간의 손톱은 아마도 최초에는 동물의 그것처럼 갈퀴같이 구부러져 있었을 것이라거나 인간은 마치 처음에 이제 털로 뒤덮여 있었다거나 네 발로 걸어 다녔으므로 그 시선이 몇 발자국 앞에 지면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관념, 그 성격과 한계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을 것이라는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는 뭐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못을 받고 있네. 그죠?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상으로 우리는 억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 해부학은 아직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 당시엔 그랬지. 17세기, 18세기. 자, 생물학의 관찰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대 위에 견고한 추리의 기초를 세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아울러 인간이 점차 그 손발을 습성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인간의 외면과 내면의 구조에 일어난 변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화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본인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 대신 인간은 어느 시대에도 오늘날 목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조, 즉 직립보행하는, 두 발로 걸어다니고 현재 뭐랄까 우리와 이제 마찬가지로 손을 사용하며 지면 전체에 시선을 두고 있는, 광대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너비를 가늠해보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겠다. 루소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제 원시인은 동물과의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는 있었다. 약간 이게 창조론적인 입장이라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창조론 언제 세상에서 없어지나. 아유, 씨부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이와 같이 구성된 존재로부터 그가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초자연적인 재능과 오랜 세월에 걸친 진보를 통해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인위적인 능력을 다 제거해버리면, 인간은 자연의 손에서 갓 나온 그대로의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동물보다도 약하고 그다지 민첩하진 않지만 어떤 동물보다도 유리한 구조를 가진 한 동물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엄청 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잣나무 아래에서 배불리 먹고 샘물을 찾아 목을 축이며 자기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준 이 나무 아래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욕구는 충족될 수 있었다. 대지는 기름진 자연 그대로 방치되고 아직 도끼질을 받은 적이 없던 광대한 산림에 뒤덮여 모든 동물에게 먹이 창고와 은신처가 되었다. 태초의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인간은 이런 동물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동물의 본능까지 획득한다. 동물의 본능 중에서 획득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배웠다는 거죠. 모든 동물이 자기에게 고유한 본능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고유의 본능은 전혀 없는 듯이 생각되는 인간은 모든 본능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모방하고 다른 동물들이 나눠 갖고 있는 여러 먹이의 대부분을 마찬가지로 지 먹이로 해가지고 그 결과 어느 동물보다도 쉽사리 자기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내는 강점을 지니고 있었던 거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불순한 기후, 매서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피로를 이겨내도록 훈련을 받으며 벌거벗은 몸으로 무기도 없이 다른 야수로부터 자기 생명이나 먹이를 지켜야 되는 운명, 도망칠 때 재빨리 도망쳐야 했으므로 인간은 매우 건장한 체질을 갖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부친으로부터 건강한 체격을 유전으로서 물려받아가지고 자람에 따라서 부친이 한 것과 똑같은 훈련을 쌓음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최대한 건장한 체격을 얻게 했다. 이 경우에 자연은 스파르타의 법률이 그 나라의 시민의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과 똑같이 인간들을 다루게 된다. 이건 그거예요. 이제 절벽에서 이제 약간 기형이라던가 나약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미숙아들 태어나면은 집어 던져가지고 약간 우생학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연은 훌륭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더욱 건장하게 만들었고 그렇지 못하게 태어난 자들을 탈락시켜버리는 것이다. 자연 선택 얘기, 너무 뻔한 얘기. 이런 점에서 자연은 지금의 우리 사회와는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아이들의 양친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태어나기도 하기 전에 무차별하게 죽여버리고 만다. 근데 지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자기 자식 새끼 고아원에 키우기 싫다고 처박은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내가 이래서 별로 루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근데 루소 안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의 사상의 어떤 시사점을 배우는 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던 좋아하던 기독교가 서양 문화에 미쳤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예술을 보고 기독교 음악을 듣거나 기독교 역사를 아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미개인의 신체는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도구이므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신체로서는 연습 부족 때문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이 미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얻지 않을 수 없는
얻을 수밖에 없는 힘과 민첩성이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는데 실로 우리의 생활기술, 산업이 그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도끼를 갖고 있었다면 그의 손목이 그처럼 튼튼한 가지를 꺾을 수 있었을까? 만일 투석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처럼 경쾌하게 나무를 기어 오를 수 있었을까? 만일 말을 가지고 있었다면 재빨리 뛰어갈 수 있었을까?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신체는 사용함으로써 결국 더 강화됐다라는 거. 필요에 따라서 결국 민첩성과 힘이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진화될 수 없었다라는 거지.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미개인들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 있고 뭐 부가티 베이론 끌고 다니고 이러면은 걷거나 뭐 움직이거나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도구나 기계를 모두 신변에 거르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문명인에게 주어보라. 그러면 그는 미개인과 겨루어 쉽사리 이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힘의 균형을 잃은 승부를 보고 싶다면 쌍방을 알몸으로 만들어 무기 없이 대결시켜봐라. 그러면 당신들은 자기의 모든 힘을 자유롭게 구사해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언제나 자기의 전부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가를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홉스 얘기 나오니까 홉스 얘기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은 끊겠습니다. 30분 넘어갔으니까. 자, 홉스를 거의 뭐 추종자예요. 홉스 빠돌이야. 단독자. 홉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담대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것밖에 몰랐다고 한다. 애초에. 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그것과 반대로 얘기한다. 몽테스키웨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컴벌랜드나 푸펜도르프 이런 뭐 국교의 감독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홉스랑 반대로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고 얘기했는데 루소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자연 상태의 인간만큼 비겁한 자는 없다. 그는 언제나 덜덜 떨면서 바삭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조금만 무엇이 움직여도 곧 도망쳐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 그가 알지 못하는 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 근데 그리고 그가 당연히 기대해도 좋은 육체적인 행복이나 불행을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저항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눈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광경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일이 매우 단조롭게 진행되니까 토지의 표면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정념이나 기분에 따라 일어나는 갑작스럽고 끊임없는 변화를 받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문 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나 미개인들은 동물 사이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일찍이 동물들과 힘을 겨루는 처지, 그들하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곧 자기와 동물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동물의 힘에 있어서 나에 비해 훨씬 우월한 이상으로 인간이 지혜에 있어서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면 그는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버릇을 갖게 된다. 이것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근시안적이야. 여러분들 지혜가 뛰어나. 여러분들의 그 라틴어로 말하면 사피엔티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거의 뭐 지혜의 왕이야. 뭐 솔로몬의 뭐 지혜 뭐 몇십 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호랑이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섭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려 죽을까봐 무섭잖아. 여러분들 하마랑 같이 이렇게 일광욕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일광욕 하고 있었는데 뭔가 미끌미끌한 게 있어가지고 만졌는데 보니까 하마가 여기서 있네. 성체 하마예요. 이빨로 강철도 부순다는 하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마랑 같이 목욕하고 있으면 하마가 안 무서워? 무섭잖아.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얘기지. 약간 좀 비약이 있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 또 비약이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건장하고 민첩한 용감한 미개인, 그들은 모두가 그렇지만 그 미개인의 한 사람을 돌과 적당한 몽둥이로 무장시켜가지고 곰이나 늑대 한 마리와 겨루게 해보라. 그렇게 하면 적어도 위험은 서로에게 엇비슷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것도 틀린 얘기야. 비판적으로 말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 설문조사 올렸잖아. 강목 가지고 자고 있는 아기 코끼리 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부상 안 당할 수 있겠냐? 부상 안 당하긴커녕 그냥 머리통 그냥 찌부돼서 죽죠. 코끼리 발에 밟혀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곰을 몽둥이를 들고 재앙하면은 위험이 서로 비슷하다고? 무슨 소리야? 9대 1이지. 곰이 9고 인간이 1이지. 그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되풀이한 뒤에는 원래 서로 공격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야수들은
인간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광포하다라는 점을 발견하고 자진해서 습격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할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포악하지 않다라는 점을 발견해서 자진해서 공격을 안 한다고? 야, 영역에 들어오면 그냥 공격하는 거야, 동물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광포하고 순박하고 온순하고를 떠나서 그냥 물어 뜯어 죽이는 게 야수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공격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야수들이라는 전제부터가 이미 틀렸어. 왜 공격하기를 좋아하지 않어? 끊임없이 영역 다툼하는데. 이게 전제 자체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생물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밑밥 깔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논문이긴 해. 뒤로 갈수록 훌륭한 얘기들이 나와. 중요한 얘기들이. 하지만 이 자연의 어떤 생물학적인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론을 전개하면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길고 긴 영상,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 긴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